이웃한 두 문자들이 언제나 같은 빈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Q라는 알파벳이 오면은 그 뒤에는 대개 U가 왔잖아요. 퀸처럼. 네, 이게 어떤 재미있는 점이 있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웃한 문자들의 상관관계만 가지고도 그 문자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특히 챗GPT 원리예요. 챗GPT는 얘가 생각을 하거나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두면 쓸데있는 문자 잡학 사전 알쓸 문잡 그 세 번째 시즌 진행을 맡은 안현모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문자와 암호인데요. 이야기를 더 전문적이고 풍성하게 해주실 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앞에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어서 오늘 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운전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운영부 학예사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하고 또 낯이 익은 함께 방송을 해본 분들이 또 계셔서 마음이 편해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 제 앞에 놓인 이 상자가 뭔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좀 비밀스럽게 이렇게 자물쇠로 꼭꼭 잠겨 있는데요. 자, 이 숙제를 풀려면 다들 봉투를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한 분씩 차례로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요, 각기 다른 문자 암호가 담겨 있거든요. 한 분씩 이 암호를 다 푸셔야 자물쇠를 열고 상자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3개인 거군요, 보안이. 여기 3개 숫자를 알면 안... 벌써부터 이렇게 막 너무 지능적인 추론 너무 들어가시면 저기도 분량이 안 나옵니다. 저는 출연료가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상품권 같은 거라도 좀 주시나. 어머, 돈에 욕심이 많으시구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군요. 또 이렇게 워낙 세 분이 뭉치셔서 뭐 어떠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우리가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이게 숫자가 3개라서 경물 수밖에 없을 거라. 정한데 우리가 열심히 다 돌려보면, 그죠? 그러면 오늘 주제가 문자와 암호니까 바로 이 미션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볼게요. 문자와 암호,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좀 난해하게 느껴졌었는데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좀 옛날 단어긴 하지만 이거더라고요. 삐삐. 아, 다들 뭐 삐삐가 뭐예요? 이런 분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 삐삐 사용해 보셨나요? 되게 사용을 되게 잘했던. 저 삐삐 왜 이렇게 쓸 때 숫자밖에 못 치니까 숫자를 암호처럼 사용했었잖아요. 파리파리. 그래서 빨리빨리. 노래 중에 무슨 비밀번호 뭐지? 뭐 그런 거 있지 맞아, 않았나요? 있었어요. 무슨 486. 486. 맞아요. 예. 486 뭐죠? 사랑해. 486. 486이 왜 사랑이에요? 사랑해. 너의 팔을 사랑해. 이유? 이렇게 문자에 마음을 담은 방식이 바로 암호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문자와 암호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그 시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문자와 암호가 좀 멀고 복잡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가 아주 다양한 감정이나 느낌, 생각을 표현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꽤 단순한 목적을 위해서 좀 특정한 용도로 개발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시작됐죠? 이게 뭐 명확한 설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알파벳이라고 이제 페니키아 문자에서 왔다 그러고 그 전에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점토 문자가 있었는데 보통은 처음에 회계용으로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니까 했을 필요 없잖아요. 아, 이거 그럼 수메르 사람들은 진짜로 뭐 키어 약간 이런 식으로 했겠네요, 진짜. 처음에 회계의 문자. 그리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게 아니라 주로 신전에 있는 서기관들이 토지 문서, 그 다음에 장보, 영수적 이런 거 처리하느라고 문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용도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연애 편지 쓰고 이러는 걸로 이제 용도가 확 번져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어도 풍부해지고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문자로 바뀐 거죠. 그 초기에는 약간 뭐 영수증이나
장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발명이 됐던 거네요. 그래서 그리스도 페니키아 문자 받을 때 처음엔 자원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경제가 일순위고. 그다음 연애 편지. 돈이 있어야 를 하니까. 와, 근데 이 수메르 문명의 쐐기 문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까마득한 일 같은데 우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는 이런 것들도 전시가 돼 있나요? 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는 여러 쐐기문자 점토판이 있는데요. 관청에서 1년 동안 출납한 가축의 수를 기록한 장부나 보리배급과 관련된 문서도 있고요. 또 토지 매매 계약서처럼 보이는 점토판도 있는데 여기에는 좀 재밌는 게 계약 내용, 증인의 날짜, 명세 내용 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초기에는 가축을 그래도 좀 기르고 있다든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거래할 수 있는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자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고대에는 주로 좀 권력층이 이 문자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네. 그런데 이게 옛날에 점토판에 새기고 네. 각골문 새기가 하는 게 이게 완전 중노동이에요. 한죽해서 왕이나 높은 사람이 이런 걸 왜 하겠습니까? 완전히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했고 실제로 지배층들은 공부 안 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 남들이 다 해주니까 고용하면 되니까. 지배층 되고 싶네요 좀. 지금 생각하는 개념이랑은 많이 다른 건데 이 문자가 다수의 대중에게까지 퍼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겠네요. 왕들도 안 배우려고 했던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신분 상승하는 사다리 둬서 역사에서 가장 크게 공헌한 게 돈하고 문자예요. 그 문자가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요즘 말로 화이트 칼라고 블루 칼라가 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 시대에 벌써 그 행정 관료들이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가르쳐요. 나는 블루 칼라지만 네. 우리 아들은 화이트 칼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 지배층은 문자를 배울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또 노동을 해야 됐던 계층은 문자라도 배워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열심히 문자 공부를 했나 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문자였는데 아이가 그때도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는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공부 좀 하라고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했다고 하는데 우리 곽재식 작가님께서 좀 실감나게 읽어주세요. 수메르 톤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내 친구들은 들판에서 소를 몰고 있는데 너는 공부할 기회를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낭비하고 있다. 아버지 덕에 학비 내고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니? 네가 계속 이렇게 게으르면 땡볕에서 일하게 될 거란다. 와, 이게 참 시대에 무관하게 이 얘기는 계속 되는구나. 애들 공부 좀 해라. 근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어떤 관리인들이, 관리 계층이 문자를 사용했다면 동양에선 좀 다르게 발전한 것 같아요. 지배층이 되려면 일단 문자부터 해독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기본 역량처럼 여겨졌었죠. 네, 그게 처음에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유교문화권에서는 국가 규모가 다르고 이제 행정 규모가 다르니까 그리고 워낙 이제 국가 행정망이 많으니까 관리들도 많아지잖아요. 관리들이 하는 역할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소양 교육, 마인드,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급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해서 관료가 되고 지배층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문자와 암호를 주제로 워밍업이 좀 된 것 같으니까 한 분씩 차례로 초대장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메르 문명 때부터 함께 해주신 곽재식 작가님 먼저. 열어볼게요. 제가 상품권으로 착각했던 초대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 뭐죠? 더미어 쉼표 3. 아름다우신 하계사님께서 힌트를 드릴 거예요. 힌트요. 네. 네, 이건 시저 암호인데요. 그 로마 시저.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가 썼던 방식인데 문자를 일정한 간격만큼 당기거나 밀면서 다른 글자로 바꾸는 이 암호. 저거 버스 3개씩 밀라는 거 아니야? 기억년 디귿이면 그럼 모음은 두 개는 같은 모음일 수 있는 거네. 좋은 방식, 접근 방식 좋다. 우리나라가 기본 자음이 14개,
기본 모음이 10개니까 아침이 그 안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오, 빠르게 적어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미는지 뒤는 딱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떤 말이 되는 단어가 나와야겠죠? 가라. 한 거면 가다고요. 가라. 이 집요함. 곽지식 작가님 너무 팔짱 그냥 뒷짐 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일단은 저는 놀라운 게 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저 암호를 정확히 원리를 알고 계셔서 딱 그대로만 풀면 되는데 앞이나 뒤로 3칸씩 이동하면 돼요. 하나. 정답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기억에서 더 앞으로 가잔다 그래서 며를 자음과 모음을 각각 3칸씩 앞으로 옮긴 거예요. 너무 어렵다 진짜 근데. 근데 뭐 겸요를 하나로 이거 해석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본인이 맞추셨어요? 이거 진짜 우리 국내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진짜. 예, 국정원에 갖다 줘도 이거 한 7시간 이상 걸리는 정도의. 네, 이 시저 암호 딱 듣기만 해도 뭔가 전쟁 중에 기밀을 많이 다룰 때 사용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문자를 이해할 때 얘기고 아예 다 문맹일 때, 그러니까 문자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를 때에는 그냥 문자 자체가 암호의 역할을 했겠죠.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이없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19세기에요. 이거 오래전도 아니고 네. 남북전쟁 때 남군이 처음으로 미국 북부 영토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워싱턴을 차라리 근처로 가서 휘두르어 놓으면 대통령 인기가 떨어져 링컨이 낙선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득불을 칩니다. 워싱턴 쪽으로. 근데 남군은 사실 그때 병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게릴라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가 흩어져서 기동을 하는 거죠. 적진 한복판에서 8만의 국군이 쫓아오는데 미국 땅이 좀 넓어야지. 네. 남군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하사가 땅에서 담배를 발견합니다. 폈더니 거기 남군 명령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대들의 행군 위치를 밝혀준 어디로 가라는 명령서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암호문을 실수로 어떤 부대에 2장을 갖다 준 거야. 그랬더니 한 장은 아마 찢어서 없앴나 보는데 한 장이 남았잖아. 야, 아깝다고 이 참모가 담배를 싸서 담배 싸는 좋은 포장지를. 담배. 이 77 맞은 애가 또 그걸 흘린 거야. 네. 그래 이걸 북군이 주웠는데 네. 왜 이렇게 경계심이 없냐면 당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네. 아마 10%가 안 됐을 거예요. 어차피 발견해도 읽을 줄을 모른다. 그랬는데 하필 또 글을 아는 애가 이걸 또 집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돼서 남군이 거의 전멸 위기를 한 번 겪었어요. 문자가 암호네요. 하지만 이제 20세기 들어가서는 문자가 보편화되니까 보다 더 정교한 암호 체계가 필요해졌겠네요. 사실 20세기에 들어서 큰 전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전쟁에서는 이제 암호를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3칸을 미고 뭐 2칸을 당기고 이런 정도로 해서는 금방 다 암호가 탄로가 나거든요. 제가 풀었는데요. 너무 낮춰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낮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사실 그 군 전체의 어떤 그 승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암호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풀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암호들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많이 다 뚫렸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하지 않고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암호를 쓰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네. 그 언어로 소통을 하면은 누구도 못 알아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소수민족의 언어 같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나바호족이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는데 이들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 당시 미국 전체에서도 학자 가운데 28명인가? 이 정도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나바호족의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우리가 하면 절대 못 알아듣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암호로 전달하는 방법은 영어를 해서 중간에 나바호족의 언어를 아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이 영어를 나바호족 언어로 바꿔요. 우와. 그다음에 나바호족 사람이 그 무전기로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 나바호족 사람이 받아서 또 이걸 영어로 바꾸는 거죠. 실제로 이걸 사용했을 때 미국에서 당시 독일군이나 이제 일본군이 이걸 교청을 했는데 이거 받아 적을 수도 없다고 이거를. 그야말로 외계어. 근데 이 암호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나바호족이다 보니
군사 용어가 없는 뭐 첨단 과학 기술. 전투기 같은 게 네.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전투기는 뭐 벌새, 폭탄은 쇠알 이런 식으로 차려있으니 한계가 있으니까 뭐 퍼시픽 오션 이런 거는 먼저 알파벳으로 분할한 다음에 네. 알파벳 하나하나를 이제 쉬운 단어로 고치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전쟁 중에는 어떤 기밀 사항을 철통 보안을 지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나바호어까지도 익혀야 됐던 건데 이 시기에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 중에 또 활약을 한 인물이 있었다고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표창을 2022년에 받으신 분이 계시죠. 이제 안수산 여사라고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의 따님이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셨는데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대에 입대를 해버려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하셨냐면 그 포술 교관이 되셨습니다. 이 포술 교관 중에서는 아마도 여군으로서는 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임무를 몇 년 동안 하시다가 약간 군생활 말년쯤 되셔가지고 미국 해군의 암호해독 관련 부서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게 상당 기간 동안 안 알려졌어요. 암호해독 부서가 좀 비밀 부서라 가지고 미군 쪽 암호는 안 뚫리고 일본 쪽 암호는 다 도청을 해가지고 미리 입수를 해서 일본 군들이 어디로 공격할 작전을 세우고 있는지 미리 다 알아챈 게 미군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한 다음에 46년에 제대를 하셨거든요. 네. 제대를 하신 다음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딴 일 하신 게 아니라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미국 구국가 안보국 국가보안국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거기서 한 13년간 꽤 오래 근무하셨어요. 결국은 2022년에 작고하신 후긴 한데 이때 우리나라 대통령 명의로 이분 따님을 한국에 불러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주셨죠. 이 암호 분야에서 세계 제2차 대전에 정말 큰 공헌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따님이신 안수산 여사님이셨다. 네, 요거는 이제 정말 기억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해야겠네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인물들도 있지만 드디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엄청난 기계가 발명이 되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 이 얘기 또 해주세요. 네, 독일군이 사용했던 암호기계 애니그마인데요. 그 수수께끼를 뜻하는 애니그마는 하루에 한 번씩 이 암호 설정이 바뀌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국이 이제 수학자 앨런 튜링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암호 해독 팀을 만들었고 해독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앨런 튜링이 그 애니그마를 이제 반대로 움직이게 해서 암호화된 문장의 원뜻을 해독하는 이 장치를 개발했다고 들었고 그 해독 장치가 지금의 컴퓨터 기술 기초가 됐다고도 평가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면 자세히 나오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워낙 정보 또 첩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문자나 암호가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시간을 좀 빨리 감기를 해서 요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 사용을 하는데 뭐 텍스트,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은 뭐 암호가 담겨 있다고 해도 수긍이 되는데 음성 통화에도 암호가 쓰인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화를 하는데 누군가 그걸 도청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그 정말 우리가 통화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지국에서 내가 지금 신호를 보낼 때 이게 정말 난지 어떻게 할까요? 이 상대방이 정말 그 사람인지 하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지 않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정보 통신 이런 것들에서는 언제나 암호화된 신호를 주고받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기본 원리는 아주 단순한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나 어떤 기호나 이런 것들을 다 숫자로 바꿉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이라는 거의 핵심인데 네. 숫자라고 그랬지만 사실상 0과 1로 돼 있는 디지털 그 이진법의 숫자로 쫙 바꾸게 돼요. 이걸 그냥 보냈다가는 이제 누군가 도청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를 그냥 보내지 않고 아까 우리가 이 암호를 풀 때 3을 더해서 바꿨더니 네. 하나가 되어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키라 그래요. 숫자 3을 키라 그래요. 그 숫자 3을 아는 사람은 이 제어멸을 봤을 때 하나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키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암호화돼서 보낸 신호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문자열을 아주 복잡하게 막 뒤섞은 다음에 이 뒤섞는 과정을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원래 정보가 나온다는 원리를 이용해요.
예,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게 정확히 그런 방식인데요. AES라 그래요. 그래서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일단 1차원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자열인데 이거를 2차원으로 만들어요. 쫙쫙 잘라가지고 평면으로 만들고 이 평면을 적절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치환을 해요. 그러니까 1은 1로 0 바꾸고 0, 1 바꾸고 이걸 한 다음에 뒤섞어요. 이 뒤섞을 때 정확히 그 큐브처럼 아주 복잡하게 섞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비밀 키를 더해요. 이제 비밀 키가 3 같은 게 아니라 각 지점마다 다 다른 숫자가 있어요. 난수로 만들어진 그 키를 다 더해요. 그 다음 또 섞어요. 이거를 10번 이상 해요. 다 해가지고 그걸 받은 사람은 이걸 정확히 거꾸로 하면서 비밀키를 다시 넣어서 계속 풀기를 하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키인데 비밀키를 나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은 우리 스마트폰 안에 유심에 들어있어요. 유심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이 비밀키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유심에다가 이걸 박아가지고 스마트폰에 빡 집어넣는 거죠. 이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이렇게 뭔가 도용되지 않게 하려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2중, 3중 기술들이 발달을 했지만 또 중요한 분야가 금융 분야일 거 아니에요. 뭐 돈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조선시대부터 암호 기술이 쓰였을 것 같아요. 금융 분야에서. 네. 저한테 하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자주 접하지만, 특히 한국인들이 정말 자주 접하지만, 이 별로 암호라는 생각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로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 생각해보면 도장에 적힌 글씨는 그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잘 안 새겨놓잖아요. 네. 한문이지만 전서체라고 하는 예전에 쓰던 글씨체를 바꾼 다음에 그걸 이렇게 막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네모 모양 또는 동그란 모양에 맞춰서 막 이렇게 휘어져 있는 특이한 모양으로 그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원본이 없을 때 내가 곽재식 도장을 똑같이 위조해서 한번 그려봐야지라고 하면 그대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모양으로 되게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도장을 거기다 꽝 찍어 놓으면 그거는 원본이란 뜻, 인정을 했다는 뜻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일종의 암호와 비슷한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조선시대에는 금융 쪽으로도 좀 사용이 됐었던 게 1401년에 하륜이라는 이분이 아주 과감한 경제 제안을 하는데 네. 조선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사용하는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반 돈보다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간편하고 많이 발행하기도 좋고 좋지 않겠느냐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부터 1401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620여 년 전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앞선 사례죠. 네, 가벼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름은 저화라고 하는데요. 이따 말하기 문서처럼 큰 종이로 돈을 만들고요. 이 돈이 제대로 된 돈이라는 걸 증명하는 도장을 이렇게 찍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 도장이 있어야지만 이제 진품, 진짜 위조지폐가 아닌 화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조선시대 이 저화는 사실은 조선시대는 유통에 좀 실패합니다. 지폐를 쓴다는 게 사실은 경제가 되게 발전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조선에서 잘 활용되지는 못했어요. 실패했는데 대신에 조선에서는 뭐는 되게 활성화돼서 많이 거래가 됐었냐면 천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공식 인증한 규격의 이 배, 옷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필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도장을 찍어줬었거든요. 요즘 시대에 이제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지폐에 쓰이는 보안 장치랑도 비슷한 거네요. 비슷하죠. 그리고 이거를 암호라고 여기면 뭐하고도 되게 비슷하냐면 요즘에 뭐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 가상자산이라고 있는 그야말로 암호화폐잖아요.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내가 코인 뭐 몇 개 가지고 있다. 네. 네가 가지고 주장만 네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증명할래? 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암호로 서로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이 정보의 흐름 속에서 내가 정당하게 취득한 코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지 않느냐. 암호화 기술로 서로 간에 이걸 증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암호 기술 속에서 등장을 했던 것이다. 그쵸. 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겠죠. 야, 이렇게 가상화폐까지 이 4차 산업 기술을 이야기한 김에 요즘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AI 이야기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만약에 영어를 예를 들자면은 영어에서 사용되는 알파벳은 그 사용 빈도가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E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뭐 Z 같은 건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어떤 규칙인지를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문자가 있다면 걔가 E예요. 그렇죠. 보나마나 E예요. 스크래블 게임 할 때 E가 제일 많아요. 이게 첫 번째 푸는 방식, 네. 이걸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웃한 두 문자들이 언제나 같은 빈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Q라는
알파벳이 오면은 그 뒤에는 되게 U가 왔잖아요. 퀸처럼. 네. 근데 Q 뒤에 Z 같은 게 오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모든 알파벳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관계를 다 따져볼 수가 있어요. A 다음에 주로 뭐가 오는지, E가 뒤에 뭐가 오는지, 그래서 어떤 확률 분포를 또 이건 이제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그걸 또 다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까 같이 암호문을 보고서 이웃한 두 문자들 사이의 관계를 또 따져봐요. 그러면 이게 뭘지를 예상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문자, 네 개의 문자, 다섯 개의 문자.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1차 상관관계, 2차 상관관계, 3차 상관관계, 상관관계들에 대한 도표를 물론 점점점 경우의 수가 늘어나지만 뭐 컴퓨터로 볼 때는 뭐 100만 개, 1000만 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표를 만들어서 역시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재미있는 점이 있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웃한 문자들의 상관관계만 가지고도 그 문자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특히 챗GPT 원리예요. 챗GPT는 얘가 생각을 하거나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단어들 사이의 상관관계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먹는다, 뭐 태운다, 뭐 버린다, 부신다, 뭐 잔다 많은 동사들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것은 최근 있는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특히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네. 챗GPT인데 그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주어진 단어의 문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 가장 높은 확률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챗GPT가 하는 것은 암호를 풀 때랑 똑같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이 단어들이 균일한 빈도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 빈도가 있고 네. 빈도만 맞춰서 늘어놓으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이 하는 언어와 똑같다는 그 역을 이용하는 게 암호를 푸는 거죠. 이야. 고대 문자 해독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챗GPT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암호를 해독하고 있는 거네요. 해독할 때 쓰는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 사실 인간이 결국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 GPT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신 김상욱 교수님의 봉투를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본인의 봉투에 들어있는 암호도 이제 해독할 더 어려워졌을 때 아니 자기가 열 때는 더 어려워졌을 텐데라고. 왜 더 어려워지죠? 내가 할 때 난이도는 동일해요. 두 번째라서 그런 거죠. 네네. 일단 영어예요. 인도일 것 같은데요. 아, 아닐까요? Zebras run fast. Elephant is big. Rose is red. Orange is sweet. 이게 뭐야? 지금 막 머릿속에 얼룩말하고 코끼리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니시죠? 앞에 단어만 떼는 건가? 얼코, 장, 뭐 이런 거 아닐까? 새로. 시간 재고 싶다. 딩동댕. 야, 교수님 정답입니다. 이게 암호 중에서 제일 기초적이고 쉬운 형태야. 아,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세로 드립이라고 하는 방식. 왜냐면은 저는 이 봉투를 멀리서 보니까 되게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정렬된 게.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좀 덜 보였나 보다. 점점 어려워질 줄 알고 괜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하 기자님, 요런 암호를 뭐라고 불러요? 네, 이거는 아크로스틱 암호인데요. 각 문장의 앞 글자 이렇게 세로로 읽으면 새로운 단어가 이제 메시지로 나타나는 방법인데 사실 이게 암호라기보다는 시나 문장 같은 데서 특정 규칙에 따라 생겨진 단어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해서 뭐 고대 시인들의 이름을 숨기거나 뭐 중세에는 검열을 피하는 뭐 비밀 메시지 등을 좀 닫는데 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막 L, O, V, E 이런 식으로 편지 쓰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벌써 두 개의 암호를 풀었네요. 하나, 그리고 제로. 이제 10개 남았으면 그냥 돌려보죠. 이제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상자가 궁금하신가 봐요. 그렇게 애니그마도 깼어요. 애니그마도 어느 수준까지만 계산기 돌리고요. 나머지 경우의 수가 작아지면 그때는 사람이 다 해요, 그냥. 잠시만, 좀 너무 이제 급하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뭐 영화나 드라마, 책을 볼 때 이런 암호가 등장하는 것에 열광할까요? 예전에 이제 추리소설 같은 거 보면 이런 암호 푸는 장면 같은 거 좀 나오거든요. 추리소설 같은 데 등장하는 그런 범인 이런 사람들은 가끔 가다 메시지를 일부러 남겨놓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단서 같은 거. 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암시를 하다든가 자기의 다음 범행에 대한 무슨 암시를 던져놓는다든가 하면 수사진들이 뭐 보통 막 이런 칠판 같은 데가 막 이런 거 많이 붙여놓죠. 막 서로 막 선으로 막 연결해놓고 이런 거 큰 칠판 같은 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서로 막 보면서 막 암호를 해독하려고 하고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매력을 끄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소설의 등장 인물들하고 그걸 지켜보는 그 관객들, 독자들하고 같이 한 편이 되어서 한번 이 게임에 스스로 참여해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혹시 이런 뜻은 아닐까? 그리고 그게 다 안 맞아도 조금이라도 들어맞아. 봐,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 라고 했을 때 그 즐거움. 쾌감. 그런 것 때문에 이 암호 푸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재밌게 다가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인간의 본성인 게 뭐 미스테리물, 과학 수사물, 탐정물 이런 것들을 정말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좋아했구나 싶은 게 조선시대에도 소설 속에 흥미로운 암호가 숨어 있었다고요? 네,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뭐 여러 가지 전설, 뭐 소설, 뭐 이런 거에 많이 돌아다니던 이야기 중에 18자 위왕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위는 된다는 뜻이고 왕은 임금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18자라고 하는 거는 18명의 아들이 18명의 아이가 왕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이게 동요라고 하죠. 아이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알 수 없는 노래로 유행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애들이 막 불렀겠죠. 18명의 아이가 임금이 된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유행을 했는데 어느 날 고려시대에는 막 이자겸,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성계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이게 사실은 암호다. 이거를 해석하면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이거를 해석을 하냐면 18자라는 세 개의 한자를 하나의 글자로 조합을 하면 오얏리자, 자두라는 뜻이죠. 성씨, 이씨 할 때 그 이자가 되죠. 그래서 이가 왕이 된다.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는 하늘의 뜻이다. 예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민심을 흔들어 놓는데 되게 큰 뭐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조선시대 되게 유명했거든요. 전설처럼 시작된 예언이 또 현실이 되면 그게 맞아 떨어졌을 때 정말 더 강하게 믿을 것 같아요. 100% 이성계 캠프에서 짰어, 이거는. 제가 보기엔 100%. 누군지 상 줘야겠다. 저희가 이제 고대에서 시작해서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를 논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요. 요즘 주목받는 새로운 기술, 암호 기술이 바로 양자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김상옥 교수님에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뭔가요? 이거 저 아무리 들어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가 깰 수 있는 암호는 RSA 암호라는 거예요. RSA 암호라는 것은 그 비대칭 암호라고 하는데, 그 암호를 하고 암호를 풀 때 키가 필요한데 키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갖고 있을 때를 대칭이라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 비대칭 상황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내가 처음 보는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키를 양쪽이 다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비대칭 키 상황일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암호가 있다는 게 알려지는데 그게 바로 RSA 암호 체계인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자 여기 이런 박스가 있고 이렇게 자물쇠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여기다가 비밀 문서를 집어넣고 문을 닫아서 이걸 열쇠를 채운 다음에 보내죠. 그럼 상대방이 받아서 이걸 열어야 되는데 자기도 키가 있어야지만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가 동시에 두 개 필요한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물쇠만 보내는 건데 자물쇠를 이 문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저한테 보내요. 그럼 나는 그 자물쇠를 받아가지고 문서를 집어넣고 이 자물쇠는 키가 있으면 열리지만 잠길 때는 그냥 잠그면 돼요. 네. 호텔 문 같은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잠길 때는 그냥 쉽게 잠기고 하지만 풀 때만 키가 꼭 필요한 그런 자물쇠를 준비할 수 있다면 받을 사람이 저한테 자물쇠를 보내서 내가 그 자물쇠로 잠가서 보내면 이거는 키가 동시에 있지 않아도 암호화된 문서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거를 그런 수학적 과정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죠. 3 곱하기 5는 15. 15죠. 15는 뭐 곱하기 뭐죠? 3 곱하기 5. 곱하기 5. 자, 391은 뭐 곱하기 뭘까요? 두 개의 숫자의 곱인데 이건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23 곱하기 17이에요. 이게 두 개의 소수의 곱은 이 숫자가 아무리 커도 곱하기는 컴퓨터는 순식간에 해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렇죠. 하지만 아주 거대한 숫자를 딱 주고서 이게 뭐의 곱이지? 그러면 이건 컴퓨터조차 일일이 다 해가야 되거든요. 이걸 소인수 분해라 그래요. 어떤 숫자를 두 개로 쪼개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를 이용해서 RSA 암호를 사용해요. 현재 이게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 사용하는 암호인데요. 저희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소인수분해에 쓰는 이 숫자의 길이는 자릿수가 4000자리예요. 정말 이만한 숫자인데 이거는 두 개수의 곱인데 이거를 인간은 할 수 없고요. 컴퓨터도 못해요. 컴퓨터도 100년씩 걸리는 건데 이걸 100년씩 걸리기 때문에 못하니까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암호를 사용해서 비대칭 경우에 사용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네. 소인수 분해를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 체계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 네. 양자 컴퓨터는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 정의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는 RSA를 깰 정도의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은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는 비트, 네. 비트가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데요. 비트가 적어도 1000만 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의 추산으로는 현재 우리가 도달한 기술력은 수백 개 정도예요. 최대 1000개. 근데 이 숫자를 늘리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뭐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계속 비슷하게 과학은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던 어떤 암호 체계도 결국은 맞춰서 진화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그 양자 이 컴퓨터가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바로 양자 내성 암호 연구가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RSA 체계를 안 쓰면 되잖아요. 소인수분해 안 하면 돼요. 소인수분해가 아닌 방식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걸 굳이 발전시켜서 다 교체하는 그런 비용을 만드냐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죠. 계속 방패를 잘 쓰고 있었는데 그렇죠. 앞으로 새로운 창이 나올 거다라는 예고를 그렇죠. 방패를 다 갈아치우고 있는 네, 거네요. 모두가 다 문 열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한 명의 도둑이 나오는 바람에 모두가 다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질 걸 대비하여 이미 수학자들은 이 가능한 대체를 다 연구 다 중이고요. 그래서 물론 또 다른 창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꼭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개발해가는 것이. 근데 뭐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 왔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창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우리는 똑같이 방패도 발전을 시키겠죠. 이 문자와 암호라는 게 우리 문명을 일으킨 시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명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보안 기술로도 진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임용환 박사님 봉투 계속 만지작거리셨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문제를 푼 사람의 표정과 아직 안 푼 사람의 표정이 좀 나뉘거든요. 그런 거 아니었나? 그렇긴 한데 지금 아직 하나도 문제를 풀지 못하셔서 어차피 안 풀어도 된다니까. 이거 10개밖에 안 됐더니 이제. 너무 과학적인 사고야. 우리 좀 감성적으로 다가갈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네. 이 문장에서 숫자를 찾으시오. 어느 나라 단어인지도 모르겠네요. 페스티나 렌테. 야, 내 부분 키는 내가 말했는데 내 거 보니까 키가 생각이 안 나요. 일단 영어가 아니니까 하기사님께서 적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페스티나 렌테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상설 전시실에서도 볼 수 있는 문장인데요. 르네상스 시대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 인쇄소 사원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페스티나 렌테는 한국말로 풀이하면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뜻이에요. 장난입니까? 천천히 서둘러라. 이게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서두르되 정확히. 약간 그런 의미를 하고 있다. 10. 숫자. 10이. 캔 근데 없잖아, 이제. 우리 김상욱 교수님이야말로 정말 좀 천천히. 자, 이 페스티나 렌테라는 구절 안에 숫자 단어가 있습니다. 순서를 생각하지 말고 뽑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원 없죠. 이 알파벳들을 재조합하시면 나인은 있긴 있어. 나인은. 나인은 자, 있긴 있어요. 곽 작가님 뭐라고 하셨죠? 나인이 있긴 있는데. 네. 근데 이거 라틴어로 써놓고 영어로 찾는 게 좀 알파벳 같은 알파벳이니까. 그 정도는 퉁치는 걸로. 네, 정답은 바로 NINE 숫자 9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의 암호 체계인 거예요? 이게 히든 워드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문장 속에 이제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내는 암호의 방식인데 요즘은 이런 방식이 아이들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잠깐 지나치듯이 언급하신 알도 마누치오? 네. 인쇄소의 사원이라고요? 네네. 그분에 대해서 좀
더 들려주세요. 먼저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지식 매체 중 하나인데요. 문자와 기록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은 생각해보면 이 책의 형태로 지금 집약되면서 남겨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저희 책은 소수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좀 매체였던 것 같아요. 귀한 물건이었고, 근데 이 알도 마누치오가 그런 시대에 출판업에 뛰어들어서 인쇄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에 알고 있는 문고본의 판형으로 책의 사이즈를 굉장히 줄였고, 뭐 이태릭 체나 저희 문장 부호 같은 것을 책에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개인 독서라는 어떤 독서 문화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네, 저희가 로마, 그리스, 뭐 고전 문학 같은 좀 문자로 기록된 지식들이 현재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야, 저는 구텐베르크만 알았었는데 책의 대중화를 이끌어주신 분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글자, 세 자리 숫자의 암호를 모두 풀었습니다. 암호가 뭐였죠? 109. 그쵸? 이 암호에도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109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감 잡으셨나요? 왜 109일까 비밀번호가? 영군 띠리리리 그거 아닌가? 저는 이거 듣자마자 또 언어학과 졸업생으로서 바로 알았는데 한글날 뭐 100. 10월 9일. 네, 야, 우리 비밀번호도 또 그 안에 비밀을. 자, 그러면 과연 이 상자 안에 원하시는 상품권이 들어있을지 아니면 더 좋은 게 들어있을지. 상품권이 하니까 이상한 사람 있잖아. 혹시 문자 박물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상품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아, 입장권이 들어있겠구나.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네. 제가 열까요? 1, 0, 9. 딱 책자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자 박물관 기념품이야. 야, 이게 진짜. 이게 아까 이게 아까 읽어진 아들에게 보낸 편지? 수다른 느낌. 아까 키 이야기 계속 해주셨는데 키링도 있어요. 귀여워. 그건 뭡니까? 뭐지? 뭐죠? 이게 재수어 보이는. 문진. 문진. 또 작가님이 또 유용하게 쓰시겠다. 저희가 지금 구스타프 도레 특별 전시를 하고 있어서 입장권은 없네요. 네, 저희는 입장권이 무료예요? 네, 없습니다. 가봐야겠다. 우리가 요거 1시간 동안 풀었구나. 오늘 알쓸 문잡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네. 우리 자물쇠 이거 3개를 조합해서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딱 보시더니 우리 김상욱 교수님께서 이거 3개면 이거 조합을 맞춰보면 이거 금방 우리 셋이서 할 수 있다고 라고 하시고, 이명환 교수님은 우리 셋이나 있으니까 이거 힘으로 부수면 되지 않냐고 라고 하셨을 때 이게 물리학 전공자의 시각과 전쟁사 전공자의 시각의 차이구나. 막 이런 걸 느꼈는데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님들의 풍부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김상욱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 원래 책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 문자에도 관심이 많고 암호 역사도 즐겁게 공부했고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도 제가 연구하는 분야다 보니 암호도 관심이 많고요. 또 오늘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조합해서 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처음에 섭외 왔을 때 바로 하겠다고도 재밌을 것 같다고 오늘도 역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원래 추리소설 암호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국 그것도 발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의 발상을 이제 과학기술로 어떻게 구현하는. 사실 양자 컴퓨터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아까 자물쇠 줘서 열게 한다는 식으로 다 쓰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물질 문명과 기술 문명 계속 발전하는데 또 인간의 생각과 어떤 감성은 변하지 않으면서 둘이 조화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대표해서 나오신 하계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문자와 암호가 결국에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감추려는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조금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좀 말과 글, 그 너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문자는 정보를 담는 그릇이었고 암호는 그것을 숨기거나 지키는 열쇠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두 세계를 넘나드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문자와 암호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